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8월이 되네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거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빠르고 소중한 것 같아요. 요즘 여름이고 해서 후덥지근하고 많이 더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은 시원한 곳에서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이 채널의 사연을 열심히 즐겨 듣고 있는 구독자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사서 공무원입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에요. 저는 소중한 시간을 미친 사람들 덕분에 바보처럼 낭비하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미친 일화를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하고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알게 모르게 답답한 마음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사연 채널이 있는 걸 알게 되었네요.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 가끔씩 가려운 상처처럼 불편하게 간직하고 있던 저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져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다른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과 결혼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미친 시어머니 덕분에 제 아들을 잃을 뻔한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인생이 파탄이 난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시원하게 극복하긴 했지만 아직 저에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버지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주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이야. 아빠는 그럼 지금 뭐해? 글쎄다. 모르겠어. 엄마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우리 딸, 아빠가 보고 싶어? 아니야, 난 엄마만 있어도 돼.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성격이 활발한 편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내향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남는 시간에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왕따는 아니었지만 은은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은따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휴가를 받고 쉬고 계시던 어머니가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던 저를 근심 섞인 눈으로 지켜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진아,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어?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그러지. 바깥 바람도 좀 쐬고. 엄마, 나는 애들이랑 노는 것보다 책 읽는 게 훨씬 재밌어. 엄마, 그러면 나랑 같이 서점 가요. 나 책 사줘. 책도 좋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아야지. 엄마 걱정돼. 알았어, 알았어. 얼른 서점 가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책에 빠져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위인전을 보다가 나중에는 일반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속에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달에 20권 이상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학업에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꽤 수준급으로 잘하는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학원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면서 책을 좀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도서관에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는 했어요. 도서관에 갈 때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직업적인 꿈을 사서로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문헌정보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꿈꾸던 직업에 성큼 다가갔었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기쁘고 설렜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보니 다들 연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쯤에는 이성에 관해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학년 2학기가 되어서
학교 선배들이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는 바람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연애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학과의 학생이었는데 저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거든요. 예진아, 넌 어쩜 이렇게 딱 내 이상형이냐? 나중에 나랑 결혼하자. 결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야. 왜 사람들은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너랑 꼭 첫사랑 이룰 거야. 그러든가.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연애 초반에는 처음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마음을 완전히 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제가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서 편지도 보내고 면회도 가면서 열심히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군대를 제대한 후에 남자친구는 오매불망 망부석처럼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고 기다린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예진아,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왜 갑자기? 장난치지 마. 갑자기가 아니야. 나 너한테 질렸어. 사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진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너 정말 그 여자랑 헤어지면 되잖아.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야, 그걸 믿냐?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원래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 거야. 너 집착하는 거 지겨워. 난 지금 만나는 여자가 좋아. 그냥 좋게 헤어지자. 나 갈게.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졸업반이었고 학교에 복학한 전 남자친구는 1학년 신입생과 붙어 다니며 꿀떨어지게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는 연애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사서 자격증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도서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시작하면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리고 꿈에 대한 열정도 많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바라던 꿈이었는데 꿈과 현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책에 둘러싸여서 지냈지만 그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일에 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어요. 형제가 없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저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도 한계를 느꼈어요. 그 시기에 삶의 의욕도 잃고 아무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셨어요. 예진아, 엄마랑 주말에 여행 갈래? 여행? 귀찮아.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 쉬어야지. 너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일이 많이 힘들어? 모르겠어.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 재미가 없어. 일은 그냥 일인가 봐.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어. 아휴, 왜 그럴까? 엄마 걱정된다. 우리 예진이 책 좋아하잖아. 엄마 친구 딸은 취미 모임 같은 거 나가던데 너도 일에 치여 살지 말고 그런 것 좀 해봐. 그럴까? 그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야지 살아갈 힘도 얻는 거야. 엄마가 수영장 다니는 것처럼? 엄마랑 같이 수영장 다닐래? 아니야. 알았어, 엄마. 나 기운 낼게.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저도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읽고 싶던 책들을 읽고 같이 감상을 공유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저희 지역 독서 모임을 찾아봤습니다.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모임에 신청하고 처음으로 나가봤어요. 저 포함해서 총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는 1명뿐이었어요. 혼자서 많이 뻘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사람이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남자는 저 혼자뿐이네요. 그래도 한 분 정도는 더 계실 줄 알았는데 홍일점이라 좋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책 읽고 모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인상이 좋던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임에서 거의 진행자 역할을 담당했어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을 놓았던 책도 시간이 날 때마다 즐겁게 읽기 시작했어요. 2주에 한 번씩 다 같이 만나서 읽었던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모임이 종료되는 날이었어요. 모임의 청일점이던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진 씨, 저 혹시 시간 돼요? 저랑 잠깐 얘기 좀 나누실래요? 무슨 이야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진 씨 철학책 좋아하시죠? 네, 인문학 책에 관심 많죠.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한 것도 많아요. 혹시 성경책은 읽어보셨어요? 성경책이요? 아니요. 제가 따로 종교가 있는 건 아니어서. 성경책은 종교를 막론하고 살면서 꼭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저랑 같이 성경책 읽으실래요? 모임을 진행하실 건가요? 사실 저 예진 씨한테 호감 있습니다. 저랑 둘이서 만나는 건 어때요? 저는 그런 대시를 정말 처음 받아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모임 내내 그 사람의 진취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좋게 봤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모임원들이 다들 각자 생활이 바빠서 2달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찰나에 그런 제안은 정말 저에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성경책을 읽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종교적으로 다가가지 않고도 읽어보니 마치 신화를 읽는 것처럼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해석 방법도 독특해서 저는 즐겁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 사람과 함께 자주 만나다 보니 차츰 남자 여자로서의 정도 쌓여서 저희는 어느새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수동적인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희는 성경책 이외에도 다른 책들도 같이 읽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제 삶의 활력을 되찾아서 저는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도 밝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안막이 싹 걷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1년을 연애를 했고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함께 살자고 청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 미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씨, 나랑 결혼할래요? 네? 결혼이요? 당황하셨죠? 저는 준호 씨에 대해서 완전히 믿고 있고 함께 남은 삶을 잘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예진 씨랑 만나면서 제 삶이 풍족해진 기분이 들어서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결혼해요. 그 사람도 알고 보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감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은 밝은 성격에 말씀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그 맘 다 알죠. 아니에요. 애가 조용하고 착하게 커서. 그런가요? 우리 아들도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잘 커져서 고맙긴 해요. 이렇게 만난 게 정말 묘한 인연인 것 같네요. 사돈은 무슨 일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사서 자격증 딸 때 제 카페 와서 공부도 많이 했죠. 어머, 자영업 하시는구나. 멋있으세요. 저도 자영업해요. 김밥집이요. 우리 통하는 게 정말 많네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저희는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독교를 믿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는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편 하객들이었어요. 다들 남색 옷을 맞춘 듯이 입고 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인상에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겠거니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현지에 사는 남편의 지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차림의 옷을 입고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성경책을 읽고 남편이 해석하던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종교에 끌어들일까봐 걱정이 됐지만 제가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서 연애하고 결혼한 직후에는 남편이 무교인 저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이야. 뭐? 정말? 이렇게 빨리? 예진아. 왜? 설마 싫은 건 아니지? 아니지. 나 너무 감격해서 말이 안 나와. 근데 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져?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네? 아니, 그냥 사내 아이면 나랑 같이 운동도 하고 키우기 더 편할 것 같아서. 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그래, 그래. 몸은 괜찮아? 응, 아직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입덧도 안 하고 쉽게 낳았다고 했거든. 그런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진아, 너 오늘은 보리밥만 먹어라. 알았지? 네? 어머니, 보리밥을 왜요? 그런 줄 알아. 보리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루 식단 매일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만 먹어. 내가 너한테 반찬도 보내줄게. 처음에는 제가 임신하고 일을 해서 힘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하루 세 끼를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정확히 메시지로 보내오는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보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검사를 맡아야 했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내가 먹는 음식에 집착하시는 거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아이 잘 낳아야 하니까. 그냥 넌 엄마 말대로만 하면 돼. 뭐라고? 식단이 이상해. 어느 날은 양식만 먹으라고 하시고, 어느 날은 중식만 먹으라고 하시고. 다 이유가 있어. 넌 잔말 말고 그냥 잘 따라서 하기만 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로봇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매일 다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지정해준 음식만 먹으라는 건지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5개월 차부터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묵직한 걸로 저를 내리쳤어요.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 손에 성경책처럼 보이는 이상한 책을 들고 서서 저에게 말했어요. 너 왜 식단을 안 보내? 너한테 마귀가 끼었어. 안 되겠다. 이번 주부터 우리 종교 모임에 나와야겠어. 교회요? 저 무교예요, 어머니. 이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종교가 따로 있어. 보자 보자 하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 종교를 갖고 싶지는 않아요. 뭐라고? 너 언제까지 내 말 무시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또 들고 있던 책으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나게 저를 두들겨 패더니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아, 시애미가 너무 흥분했다. 미안해. 근데 나는 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지?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서럽게 오는데 저는 어리둥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알게 모르게 저는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종교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달을 품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네. 고생했어. 김서방은 왜 연락이 안 됐니? 주말마다 어디 가는 것 같아. 모르겠어. 아무래도 교회는 아니고 이상한 종교 같은데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제서야 친정엄마에게 제가 품어두고 있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친정엄마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교회가 아니면 뭐야? 설마 사이비 종교 아니야? 내가 설마 했는데 사실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예수 말고 더 큰 존재가 있다면서 그걸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 하더라고. 나더러 5천만 원만 주면 구원받게 해준다더라고. 그래서 나는 천국 안 가도 된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엄마 어떡해? 진짜 사이비인가 봐. 나는 사실 긴가민가 해서 모르는 척 했는데 어떡해. 김서방 그렇게 사람 좋은 행세를 하더니 아이까지 낳았는데. 예진아, 우선 너 몸조리부터 해. 그리고 김서방이랑 네 시어머니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증거 남기고. 응, 엄마. 일단 우리 아이 먼저 생각하고. 나한테 아직 해코지한 건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식단을 강요하기도 했고 저를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남편은 주말만 집을 비울 뿐 평일에는 그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침착하게 생각하고 지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며 끊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며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교주님의 신성한 아들입니다. 교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종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화도 나지 않고 두려워서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 분위기를 직접 겪으셨다면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가고 나서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볼 일이 있다며 저희를 내려주고 바로 차를 돌려서 가버렸어요.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잠든 아이를 내려놓고 안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제 것이 아닌 웬 야시시한 여자 속옷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엄마의 말대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와 주기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나이에 새로운 신자였고 남편은 그 여자를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더 살펴보니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모두 제 메일로 보내두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 우는 아이를 안아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팔자야. 어떻게 만나는 놈들마다 이렇게 미친 놈들일 수가 있어? 나는 믿었는데 내가 바보 천치다. 아들아, 엄마가 바보야. 미안해. 아이는 제가 우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기꾼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이라 시간이 많았던 저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를 주며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사이비 종교 관련해서는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 남편은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난리를 쳤어요. 이혼은 해줄게. 근데 아이는 내가 데려가서 키울 거야. 웃기지 마. 너처럼 무책임한 인간이 어떻게 아이를 키운다는 거야? 절대 안 돼. 예진아, 그 애는 우리 종교에서 구원받은 아이야. 그 아이를 네가 키우면 말이 안 되지. 야, 김준호. 네가 하는 행동이 더 말이 안 되거든?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미친놈아. 남편은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항소를 해대고 난리를 쳤지만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와서 친정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법정에 드나들며 소송에 지친 저는 어쨌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복귀를 했고 친정엄마가 제 아들 형중이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 시모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해대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야단이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이 악귀신 년아, 우리 형중이 내놔. 네가 키울 애가 아니라고. 왜요? 그 사이비 종교에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요?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요. 김준호 그 사람한테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라고 하세요. 뭐? 인년이, 너 어디야? 당장 말해. 전시모는 전화로 폭언을 하다 못해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야, 이예진, 너 나와! 이리 나오라고! 조용히 하세요. 도서관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세요? 나와!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제 머리채를 끌고 나와 저를 무턱대고 때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형중이 내놔. 어딨어? 너희 친정 어디냐고? 집 옮겼더라? 얼른 말해. 그만하세요. 형중이 그런 미친 집안에 못 줘요. 형중이는 제 아들이라고요. 뭐? 인연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악귀야, 물러거라.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 손으로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걸 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저는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는 전 시모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고 결국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잊어버리려고 애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5살이 되고 아들을 동네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형중아,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엄마 일하고 올게.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나 인기 스타야. 애들이 나 진짜 좋아해. 아이고, 우리 이쁜 아들. 그럼 우리 아들 대스타지. 엄마가 늦으면 할머니가 데리러 갈 거야. 오늘도 즐거운 하루. 엄마도 화이팅!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에 적응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전보다 많이 기력을 되찾고 삶의 의욕도 생겼어요.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이 쌓여서 야근을 해야 했어요. 야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진아, 너 형중이 데리고 왔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데리고 와야지. 나 늦으면 엄마가 가기로 했잖아. 아니, 카페에 웬 진상들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었는데 늦게 갔더니 애가 할머니 따라서 갔다고 하더라고. 뭐? 할머니가 엄마인데 누굴 따라갔다는 거야? 모르겠어. 설마 네 전 시어머니 그 미친 양반이 왔다가 간 건 아닐까? 엄마,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 먼저 해. 나도 빨리 갈게. 저는 전 시모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전 남편의 연락처가 남아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저희 친정 엄마와 함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유치원 CCTV를 확인하고 보니 전 시모가 데려간 게 맞더라고요. 한 손에는 그놈의 종교책을 들고서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처음 본 할머니가 다짜고짜 데리고 가니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겠어요. 유치원 교사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교사들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얼른 아들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알고 보니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이미 사이비 종교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얼른 찾아주라고요. 우리 아들 왜 못 찾아? 그 사람들이 그 전입신고도 안 하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 이전 사이비 집단 모임을 하던 곳은 폐쇄가 됐고 지금 역추적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손잔데 무슨 짓이라도 했겠어요. 저는 일도 못 나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며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혜진 씨, 그 아드님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경찰이랑 공조수사를 했거든요. 그 같이 가시겠어요? 당연하죠. 가야죠. 우리 아들은 무사하죠?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얼른 오시죠. 저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가서 경찰차에 타고 함께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아주 꽁꽁 숨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골 마을에 시멘트로 된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때 시간도 어스름 저녁이었고 주변이 스산하고 무섭더라고요. 경찰의 뒤를 쫓아서 저는 시멘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바로 들이닥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건물에 들어서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 남편이 교단에 서서 한 여신도를 때리고 있었고 아들은 전 시모의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앞뒤 없이 달려들어서 아들의 손을 잡고 품에 안았습니다. 전 시모는 저를 보고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형중이 일이네. 형중아, 괜찮아?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무서웠어. 그래,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님.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전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대답하더라고요. 왜? 내놔! 저 사람들은 뭐야?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 사람들 경찰이에요. 납치죄는 10년 징역에 처하는 건 아시죠? 게다가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 등쳐먹으셨던데 가중처벌 받으시겠네요? 경찰? 그제서야 경찰이 들이닥쳤고 수배 중이던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체포하고 다른 교주들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체포를 당하며 저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예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내 아들은 우리 종교 집단 교주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저는 있는 힘껏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뭐? 이 미친놈아! 종교 집단 교주의 아들! 지랄하지 마, 이 사이비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우리 아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 했어? 이 악마 같은 놈아!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 종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었어요. 전 남편도 처음에는 포교를 당해서 그 집단에 발을 들였다가 교주가 사기죄로 체포를 당하고 나서 전 남편이 교주 역할을 하며 사람들 돈을 뜯어내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신도들이 모여서 고소를 진행했고 전 남편은 연고지 없는 시골에 틀어박혀서 계속 사이비 집단을 끌고 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제 아들을 키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전 남편과 전 시모와 그 사이비 집단에 관련된 측근들은 민형사 소송을 받게 되었어요. 전 시모는 납치죄까지 더해져서
제 예상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뜯어낸 전 남편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전 시모는 징역 10년을 받게 되었어요. 판결이 나는 날 저는 법원에 가서 두 모자의 꼴을 보며 통쾌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속이 쓰리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제 인생을 허비했나 싶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물론 그 인간 덕분에 사랑스러운 제 아들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아들에게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일주일간 그 사이비 집단과 함께 지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동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형준아, 지금 엄마 부른 거야? 그래, 말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저는 품에 안고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집어삼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형중아.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때 일은 그냥 꿈 꿨다고 생각하고 다 잊자. 응, 엄마. 난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안심이 돼.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엄마, 나 장난감 차 사주면 안 돼? 당연히 되지. 뭐 사줄까? 우리 오랜만에 같이 마트 갈까? 응, 나 햄버거도 먹고 싶어. 그래, 엄마가 다 사줄게. 그렇게 저와 저희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네요. 어릴 때 책만 보던 저와는 달리 체육대회에 나가면 항상 달리기를 1등하는 건강한 아이예요. 운동을 좋아하고 키도 커서 요즘에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제 자랑 같지만 뭐든지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게 잘 해내서 대견할 때가 많아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아버지가 필요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다시는 남자와 만날 생각이 없어요. 아들에게도 슬쩍 물어보면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엄마, 난 아빠 필요 없어. 친구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아. 정말? 애들이 아빠 없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전혀. 그런 애들은 내가 상종도 안 하지.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 똑 부러진다, 똑 부러져. 고마워. 뭐가? 그냥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지. 나 공부는 좀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 우리 아들 이제 하고 싶은 꿈도 고민해보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아직도 저희 친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전 남편은 이미 출소를 했을 테고 전 시모는 이제 출소가 몇 달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쩐지 전 시모가 아들을 납치했던 당시에 관한 악몽도 꾸게 되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도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다시는 아들을 빼앗길 일은 없게 할 거예요. 아들은 예전 기억을 어렴풋이 하고 있어서 항상 낯선 사람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제가 그런 나쁜 경험을 하게 되었다며 본인 탓을 하셨어요. 이게 다 내 부덕이다. 예진아, 엄마가 미안해? 무슨 그런 말을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사는 거지. 나는 이제 괜찮아, 엄마. 엄마 탓도 내 탓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알았지? 좋은 생각만 하고 살기도 모자란 시간이야. 그래, 우리 예쁜 손주 형중이랑 너랑 나랑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엄마도 그 일은 이제 잊어버릴게. 한동안 본인 탓을 하던 저희 친어머니도 이제는 그 일에 대해 이런 방구하지 않고 지내고 계세요.
말은 안 하시지만 한켠에 저처럼 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다 떨쳐내셨으면 해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사연들 즐겨 들으셔서 아마 제 사연이 올라간다면 듣고 계시겠죠? 엄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예전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풀어내고 나니 어쩐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유전자를 나눠준 그 인간이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시모도 출소를 하면 우리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잘 살다 갔으면 합니다. 만약이라도 저를 찾아오면 그때는 아주 작살이 날 각오해야 할 거예요. 사연을 쓰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사연을 전 남편이나 전 시모가 듣고 예전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면 다시는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마음이 약하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놈들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변이가 어찌나 많이 생기는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고 좋은 날들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가족과 함께 지금처럼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